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현철 교수입니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차 강의 때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개요의 첫 번째 시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정의 그리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등장 배경, 전체적인 정보 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이것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SS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그 DSS의 핵심, 모든 가치의 원천은 모델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지식공학 기법, 지식공학 접근법의 5가지 카테고리, 그래서 분류, 최적화, 가치평가, 군집화, 마지막으로 전처리까지 해서 이 5가지 카테고리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기법들의 종류를, 유형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이 각각을 우리가 쭉 다루게 될 거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그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분류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이분류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분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적절하게 사전에 전처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전처리하는 과정을 다른 곳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업에서 그 전처리하는 플로우를 쭉 한번 설명드리겠다라고 해서요. 특히 이제 MS 엑셀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더 복습을 하자면, 제일 먼저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거래 단위이냐 사용자 단위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거래 단위에 맞게 데이터를 합치고 정리하고 중복 항목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CRM에서 어떤 고객이 물건을 살 거냐 말 거냐 구매 예측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때의 분석 단위는 고객 한 명 개개인이 됩니다. 그죠? 어떤 특정 고객이 물건을 살까 안 살까를 보는 거니까 분석 단위가 개인이 되죠. 그래서 예시로 거래 단위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고객 단위로 이렇게 합치는, 중복 항목을 제거하는 예시를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MS 엑셀 최신 버전에 데이터와 관련해서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이라든가 자동 채우기, 빠른 채우기 기능, 텍스트 나누기 기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처리하기 유리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거 이제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적용해야 될 거는 결측값을 처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결측값이 너무 많이 비어있는 변수거나 아니면 결측값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레코드가 있다면, 기준을 우리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대략 30%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미싱된 값의 비율이 30% 이상이 되는 거는 처음부터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렸고, 하지만 이제 버리지 않기로 한 거는 빈 값이 있으면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비어있는 값을 어떤 값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평균, 중앙값 아니면 최빈치 같은 어떤 대표값으로 이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금 더 고수들은 그 값 자체를 예측하는 작은 예측 모형을 얼른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단순 회귀 모형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 변수에 영향을 줄 법한 독립 변수들로 간단하게 y는 ax 플러스 b 같은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미싱 밸류를 채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업으로는 정성적인 변수를 전부 다 정량화해야 된다. 특히 뭐 각 속성은 반드시 하나의 값만 갖게끔, 아토믹 밸류를 갖게끔 수정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래서 뭐 컴마 있는 거는 전부 다 별도의 각각이 있다 없다, 예 아니요, 이런 그런 변수를 우리가 더미 변수라고 해요. 0 또는 1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변수를 더미 변수라고 하는데, 이런 더미 변수 형태로 변환을 해서 각 항목별로 있다 없다 식으로 더미 변수화해서 전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 또 숫자 값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제대로 해석 가능한 값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력할 때 뭐 이런 예시를 들었죠. 뭐 1번은 공무원, 2번은 회사원, 뭐 3번은 학생 이랬을 때, 뭐
공무원보다 학생은 3배, 회사원은 공무원의 2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적인 개념으로 이거를 해석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앞에 개수가 붙거나 했을 때 사후 해석이 불가능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성적인 변수는 전부 다 학생인지의 여부, 예 아니요, 그죠? 공무원인지의 여부, 예 아니요, 회사원인지의 여부,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1, 0 전부 다 더미 변수로 처리를 해놔야, 그렇게 변수를 세분화해놔야 나중에 해석도 가능하고, 예, 그 변수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이 정성적인 변수를 정량화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스텝은 이상치 제거였습니다. 이상치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부터 시작했는데 그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치는 존재할 수 없는 값을 이상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상치는 말 그대로 이상한 값이에요.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값이고, 그래서 그 변수의 특징을 내가 잘 알고 있다면 그 변수의 합리적인 범위를 가지고 이상치를 처리하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 데이터의 정상 범위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소위 윈저라이징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상위 뭐 10%, 하위 10%, 거기를 이제 커트라인으로 해서 상위 10%보다 큰 값은 전부 다 상위 10% 기준값으로 바꾸고, 하위 10%보다 낮은 값은 전부 다 하위 10%의 기준값으로 바꿔버리는, 그건 이제 10%가 돼도 되고, 기준값이 5%가 돼도 되고 3%가 돼도 되고, 그건 이제 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윈저라이징을 통해서도 이상치를 제거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자, 네 번째 단계는 굉장히 창의적인 그 머리가 필요로 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파생 변수를 새롭게 개발하는 단계예요. 파생 변수. 이 파생 변수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잘 적당하게 지지구, 복구, 엮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의미를 갖는 변수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이 사이트가 다이어트 사이트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이어트 제품을 고객이 살까 안 살까를 예측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키라는 변수가 있다. 우리 실제 그 데이터에도 있었죠. 키라는 변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체중이라는 변수가 있다. 예,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그 사람이 키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럼 그 사람 비만이에요? 비만 아니에요. 체중이 크더라도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면 그 사람은 비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체중이 얼마 안 나가요. 근데 키가 너무너무 작아. 그러면 그 사람은 체중은 적어도 비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비만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키나 체중 하나만으로 판단하진 않죠. 뭘 갖고 판단합니까? 네, 이른바 비만 지수라고 하는 거 가지고 보통 판단하는데, 그게 이제 바디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그 값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다이어트 상품을 구매할지 안 할지에 키를 보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봤더니 키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체중이 혹시 상관관계가 있나 봤더니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키도 체중도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이 BMI라고 하는 비만도라는 값은 다이어트 상품 구매 유무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비만도라고 만든 새로운 변수는 굉장히 인포머티브한 정보의 양이 많은 그런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브레인스토밍해서 만드는 과정이 4번 단계가 돼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경영 문제 해결하는 여러 사례 중에 기업의 부도 예측 이런 것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 보통 은행이나 뭐 신용평가 회사라 하면 여러분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회사로는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라는 회사, 뭐 무디스라는 회사, 이름 들어본 것 같죠, 뉴스에서. 예, 뭐 국가들의 신용 등급 매기고 뭐 이런 일들도 하죠, 그런 회사들이. 이런 신용평가 회사들이 만드는데 어떤 걸 가지고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한 신용 등급, 신용도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데 가면 그 기업의 다양한 회계 정보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계 정보 하나하나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특별히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회계학 원론 때 배워보시면 재무 비율이라는 변수가 나옵니다. 재무 비율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여러 계정 항목들 간의 비율로서 그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안정성 지표라든가 활동성 지표라든가 뭐 이런 거 수익성 지표라든가 이런 식의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요. 예, 뭐 매출액 순이익률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재고자산 회전율 뭐 이런 변수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기업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 때 그런 재무 비율 변수를 그 일종의 파생 변수죠. 그죠? 예, 재무제표 값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게 다 재무 비율들은 파생 변수인데 이런 파생 변수를 몇 개 정도 쓰는 줄 아세요? 200개 정도 써요. 200개. 200개 정도의 재무 비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런 것도 있죠. 전년도 재무 비율, 전전년도 재무 비율, 3년 전 재무 비율 이러면은 뭐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파생 변수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파생 변수들을 만들어낼수록 어떤 변수가 유의할지를 그 가운데서 골라내면 되니까 훨씬 더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류 모형을 만들 때 이 분류 모형의 성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그 단계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단계예요. 전처리 단계에서 모델러가 얼마나 효과적인 파생 변수를 많이 잘 만들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전처리 방법론 중에 feature discretization 이라는 방법을 배웠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변수 이산화. 예, feature discretization. 이 discretize 한다는 거는 컨티뉴어스하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을 구간에 따라서 상중하 뭐 아니면은 뭐 대중소 뭐 똑같은 얘기네요. 이렇게 3단계 혹은 4단계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구간화하는 것을 feature discretization이라고 했잖아요. 요 예 두 번째가 그거예요. 비율 변수. 이게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변하는 값을 말하는데 연속으로 변하는 값을 의미 있는 정보로 구간화해서 새로운 명목 변수를 만드는 거. 전에 예시들을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재무 비율이 있는데 그 재무 비율을 그 자체로 입력 변수로 넣었을 때는 뭔가 부도를 예측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다가 어떤 임계값을 줘서 그 임계값을 넘었냐 아니면 임계값 사이에 있냐 어떤 임계값보다 작은 값이냐 이런 뭐 3단계나 혹은 2단계나 이렇게 구간화된 값을 가지고 입력 변수로 넣었을 때는 그거는 굉장히 기업 부도 여부에 영향을 미칠 때도 있다 이거죠. 왜냐? 그 구간 설정 값이 큰 인포메이션 개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구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어서 정보가 되어서 부도 예측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파생 변수를 도출하는 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과제로 내드릴 석사과정,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사용했다는 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이제 변수들이 있죠. 이 사람이 가입했던 뭐 질병들, 뭐 체중, 키 이런 것도 있고, 결혼 여부, 뭐 희망 체중, 뭐 이거 허리 사이즈, 힙 사이즈, 살 빼고 싶은 부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보고 그다음 우편 번호 같은 것도 있죠. 우편 번호. 예.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어떤 걸 파생시켰냐 보면 이런 걸 파생을 했어요. 자, 일단은 우편 번호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왜 우리나라 우편 번호에는 기준이 있어요. 뭐 제일 앞자리에는 뭐 예를 들면 시도를 나타나고 뭘 나타내고 뭐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요렇게 바꿨죠. 이렇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지의 여부,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지의 여부, 기타 지역 거주하는지 여부 이런 식으로 이제 탈바꿈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 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생년월일 아까 그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가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변환해서 나이를 계산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파생 변수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키와 체중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결합해서 뭘 만든다? 뭘 만들었냐면 BMI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중을 키의 제곱, 미터 단위인 키의 제곱으로 나눈 비만도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파생한 변수로는 요런 거가 있습니다. 요런 거. 자, 요건 뭐냐면, 첫 번째는 감량 목표예요. 감량 목표는 뭐냐면, 원본 데이터에 뭐가 있었냐? 여기 희망 체중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 지금 몇 킬로인데, 나는 앞으로 몇 킬로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 체중이 있었는데, 보통 의미가 있는 값은 희망 체중의 절대값보다는 내 현재 체중으로부터 희망 체중까지 몇 킬로를 내가 감량하고 싶은지 혹은 증량하고 싶은지,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변수를 만든 거죠. 얼마만큼을 감량하고, 보통 감량, 다이어트는 감량이니까 감량하고 싶으냐, 이런 이제 파생 변수를 OBJ로 만든 거죠. 이거는 현재 체중 마이너스 목표 체중,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랜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데이터 중에 뭐가 있냐면, 회원 가입을 처음에 언제 했는지에 대한 날짜가 있어요. 예, 본인이 회원 가입을 제일 처음에 언제 했는지에 대한 날짜, 여기 원래 데이터에 있는데 여기 변수 설명에는 빠져 있나 봐요. 예, 실제로 언제 회원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회원 가입 시기로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날짜 데이터는 그 자체로 입력 변수로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변환을 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현재 날짜와의 차이로 해서 회원 가입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혹시 제 CRM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RFM이라는 분석 기법을 배우실 텐데, 우량 고객일수록 가장 최근에 거래한 날짜가 가까운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량 고객들은. 그러니까 그 RFM의 R이 리센시, 최근성의 줄임말인데, 우량 고객일수록 최근에 거래하는 고객이다 이거죠.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해당 아이디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날짜로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파생 변수로 개발을 한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뭘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충성도가 높은 고객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록시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파생 변수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파생 변수를 만들었고, 사실은 저는 이 당시에 석사과정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쉬워요. 예, 훨씬 더 다양하게 재밌는 그런 파생 변수들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요 정도밖에 생각을 못한 거죠. 하지만 더 이제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한다면 더 다양한 파생 변수를 요 단계에서 개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과제 수행을 하시면서 한번 개발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 해야 되는 작업. 자, 요거는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예, 그런데 하면은 좋은 단계이기는 하죠. 자, 뭐가 있냐면 정규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규화. 자, 정규화가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의 부도를 예측하고 싶어요. 기업이 부도 날지 안 날지 예측하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부도 예측 모형에는 다양한 재무 변수나 재무 비율 변수 같은 것들이 입력 변수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라는 변수, 원 단위로 측정되어 있는 매출액이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업력이라는 변수도 있다고 합시다. 업력이 뭐예요? 회사의 나이를 업력이라고 그래요. 설립한 지 몇 년이 지났는지, 이거를 업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얼마죠? 매출액?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예. 모르긴 몰라도 뭐 수조, 수십조 되겠죠. 수십조가 될 것 같아요. 수백조가 돼. 수십조, 수백조? 아무튼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매출액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값이 나올 거고, 반면에 영세한 벤처기업 같은데, 뭐 다른 아니면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데라고 하면은 뭐 매출액이 뭐 기껏해야 몇억 혹은 뭐 몇십억, 요 정도가 뭐 전부겠죠. 그죠? 반면 업력은 어때요? 업력. 회사가 설립된 지부터 몇 년 흘렀냐? 업력. 삼성전자가 100년 됐어요? 회사 설립된 지? 예. 아닐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년까지 되지는 않았어요. 업력이라는 변수는 오래된 회사래 봐야 뭐 100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값일 것이고,
뭐 조금 된 회사들, 일제시대에 세워진 회사들은 뭐 7, 80년 될 것이고, 그죠? 최근에 생긴 회사는 2, 30년, 뭐 짧게는 10년, 5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이렇게 변화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매출액이라는 변수에도 예를 들면 A1이라고 하는 가중치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업력이라는 변수 앞에도 A2라고 하는 가중치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A1 가중치는 예를 들어서 0.00001이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거랑 뭐랑 곱해져요? 매출액이라는 값이랑 곱해지니까 막 수조가 막 곱해졌다가 막 수억이 막 곱해졌다가 막 이러면은 이 A1이라는 가중치의 작은 변화가 전체 변수, 전체 종속 변수 Y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왜? 매출액이란 값 자체가 워낙 큰 값으로 왔다 갔다 변화하는 값이니까. 반면 업력이라고 하는 변수 앞에 붙어 있는 A2라고 하는 가중치는 아무리 그 가중치에 큰 값을 부여해도 어때요? 곱해지는 값이 뭐 기껏해야 몇십, 아니면 뭐 단자리 숫자 뭐 100 이하의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100 이하의 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A2는 아무리 내가 큰 웨이트를 주더라도 Y에 대세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느 변수의 모델 전체가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매출액이라는 변수 앞에 붙어있는 개수에 전체 모델이 휘청휘청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매출액이라는 값 자체가 워낙 큰 값을 갖고 왔다 갔다 변화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학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모형을 학습한다 이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모형을 학습한다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A1, A2 같은 가중치를 찾는 과정을 우리가 학습한다 그래요.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변수, 값이 크게 변화하는 특정 변수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모델 전체가. 이거는 올바른 학습을 유도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특정 변수, 값이 큰 변수에 휘둘리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대안이 바로 이 정규화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정규화는 모든 입력 변수들을 공평하게 모두 최소 0에서 최대 1 사이의 값을 갖게끔 강제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평균 0의 값을 갖는 표준 정규 분포를 갖게끔 값을 강제로 조정시킵니다. 자, 최소 0에서 최대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조정하는 정규화 방법을 우리가 최대 최소 정규화, 영어로 min max normalization이라고 해요. 이 min max normalization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여기 공식 있죠? 이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이 공식대로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어떤 x라는 변수가 있을 때 그 x 변수 값을 갖는 샘플들 중에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하고,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했을 때 최대값 빼기 최소값으로 x 빼기 최소값을 나누어 주면 이 값은 항상 최소값 0, 최대값 1 그 사이의 값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x가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가졌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다시 최대값 빼기 최소값으로 나누니까 이 값은 뭐가 되겠어요? 1로 수렴하겠죠. 1로. 그죠? 그래서 x가 최대값으로 수렴하면 이 값은 뭘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해요. 만약에 x가 최소값으로 수렴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값 빼기 최소값은 뭐예요? 그렇죠. 0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은 0으로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x가 최대값으로 수렴하면 1로, 최소값으로 수렴하면 0으로. 그래서 늘 이거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min-max normalization 식이고요. 자, 평균이 0이 되는 표준 정규 분포 값을 갖게끔 정규화를 하시려면, 자, 요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요 공식. 어떻게 하면 되냐? x라고 하는 값을 그 x의 평균으로 빼주고요. 이것을 다시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0을 갖는 표준 정규 분포로 값을 변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환해도 되고, 이렇게 변환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min-max normalization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데이터를 봤더니 체중 중에 가장 적은 사람은 40kg, 가장 큰 사람은 120kg예요. 자, 그러면 40kg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40 빼기 40 나누기 120 빼기 4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40 빼기 40이 0이니까 0으로 가겠죠. 체중 40인분은 0으로 갑니다.
반면 120kg인 사람은 120 빼기 40 나누기 120 빼기 40, 그러니까 뭐가 돼요? 1로 이제 수렴이 돼서 1로 변환이 돼요. 만약에 80kg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변환되느냐? 자, 그렇다면 x에 80을 넣으면 되니까 80 빼기 40 나누기 120 빼기 40 해서 80 빼기 40은 40이고 120 빼기 40은 80이니까 80분의 40은 뭐다? 0.5다. 그래서 40은 0이 되고 120은 1이 된다면 80kg인 사람은 0.5로 변환이 돼서 정규화가 된다.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 정규화는 항상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규화를 쓰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학습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변수를 이렇게 0에서 1 사이로 내가 강제로 변환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석을 할 때 이 변수 값이 얼마인지를 살릴 수가 없다는 단점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라는 변수가 있다. 그러면 나이가 10, 그럼 10살이었구나. 뭐 30, 그럼 30살이구나. 이거를 이제 바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0에서 1 사이로 변환시켜 놓고 나면 뭐 0.7, 그러면 이게 나이가 몇을 의미하는지를 나중에 해석하기 바로 안 들어오잖아요, 눈에. 그래서 요 정규화 과정은 언제 쓰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매출액 뭐 이런 것처럼 이 학습을 왜곡시킬 만큼 큰 단위의 데이터가 함께 모델에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정규화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석할 일이 없다. 나는 이 변수의 값을 해석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예측 결과가 잘 맞으면 장땡이야. 나는 무조건 예측 모형의 정확도만 중요해. 입력 변수는 해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무조건 정규화는 하는 게 좋아요. 작든 크든 학습을 왜곡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화는 그럴 때 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6번째 단계. 여기서는 자료를 구분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구분하는 작업.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뭐 인공지능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과적합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적합 현상은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날 주가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모형 A가 있고 모형 B가 있어요. 그런데 모형 A를 봤더니 이제 이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옛날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형을 구축한 날까지의 옛날 데이터 가지고 쭉 학습을 시켜서 모형 A를 만들었는데 이 모형 A는 과거의 주가, 즉 모형을 구축한 날까지의 주가는 99.99%를 맞춰요. 뭐 거의 100%인 거예요. 완벽하게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예측을 시켜본 거죠. 미래는 얼마나 잘 맞추지? 예측을 시켜봤더니 미래의 주가 지수의 방향은 70%를 맞췄어요. 그런데 모형 B를 돌려보니까 모형 B는 과거, 알려진 과거의 주가에 대해서는 83%를 맞춰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미래의 주가를 맞추게끔 해봤더니 모형 B는 78%를 맞췄어요. 자, 그렇다면 A가 더 훌륭한 모델이라고 봐야 돼요? B가 더 훌륭한 모델이라고 봐야 돼요? 네. 자, 우리는 예측 모형을 왜 만들죠? 예측 모형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미래를 더 정확하게 잘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죠. 그렇다면 A가 더 훌륭한 모델이에요? B가 더 훌륭한 모델이에요? 그렇죠. 과거 주가는 99% 맞추냐 100% 맞추냐?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해요? 미래를 잘 맞춰야 중요하죠. 우리는 미래를 맞추려고 만든 건데. 근데 그 미래를 누가 더 잘 맞춰요? A는 70%, B는 78% 맞춰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모델이에요? B가 더 좋은 모델인 거죠. 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죠. A는 과거는 99%나 맞추는데 왜 미래는 70%밖에 못 맞추지? B는 과거를 잘 못 맞췄는데도 왜 미래 주가는 잘 맞췄지? 자, 이게 제가 굉장히 특별한 예를 하나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해놨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숙제도 해보고 머신러닝 많이 돌려보면 이런 현상,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미래는 엉망진창으로 맞추는 모델, 과거는 뭐 그냥 그럭저럭 맞췄는데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모델, 이런 현상을 아주 종종 경험하게 돼요.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느냐? 바로 여기 나오는 과적합화라는 현상 때문에 발생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모형 A는
과적합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과적합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대한 예측을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과거에 발생한 데이터는 물론 어떤 큰 흐름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도 있지만 소위 얘기하는 노이즈, 예상치 못한 일, 기대치 않았던 이벤트, 이런 걸로 발생한 예측하면 안 되는 비정상적인 예측값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노이즈라고 하죠. 소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소음은 예측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소음까지 예측을 하면 소음은 일종의 에러인데 에러까지 맞춰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에러는 버리고 맞췄어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모형을 너무 잘 맞추게 하려고 과하게 학습을 시키면,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게 아까 A1, A2 같은 가중치를 찾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 가중치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너무 그 가중치 하나하나를 잘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노이즈, 에러, 이것까지도 맞추려고 그거 A1, A2를 막 조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나와 있는 A 같은 일이 벌어져요. 과거 데이터는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99%, 100% 막 맞추는데 이게 쓸데없이 노이즈를 잘 맞추게끔 쓸데없이 과하게 최적화가 됐기 때문에 정작 미래에 대한 예측은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반면에 B는 왜 과거 주가를 83%밖에 못 맞췄냐? 노이즈는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노이즈가 낀 날은 못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지만 아니나 다를까 큰 흐름을 제대로 학습했기 때문에 미래 주가는 잘 맞추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피해야 돼요? 그래요. 과적합을 반드시 피해야만 해요. 그런데 최근에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모형도 복잡해지고 특히 이제 최근에 각광받는 모델이 딥러닝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이 딥자 들어가는 모델들, 얘네들이 제일 취약한 게 과적합이에요. 과적합이 너무너무 취약해요. 모형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심심치 않게 과적합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적합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측값이 떨어지니까.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과거 데이터만 알잖아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만 있으면은 이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을 때 이 모형이 지금 과적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방법이 없죠. 미래 데이터에 넣어서 잘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를 봐야지 이게 과적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내가 과거 데이터만 들고 있으면은 과적합을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써야 되냐? 꼼수를 써야 됩니다. 꼼수. 예, 이 꼼수라는 게 뭐냐면 꼼수가 아니라 과학적인 접근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지금 과거 10년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 10년치를 몽땅 써서 모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몽땅 써서 모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10년치를 갖고 있지만 즉 오늘이 2020년이면 내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 10년치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어떻게 가정을 하느냐? 나한테 최근 2년치 데이터 혹은 최근 3년치 데이터는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없다고. 즉 18년부터 19년 데이터가 없다고 가정하거나 17년부터 19년 데이터가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보내는 거예요. 나를 과거로. 예를 들면 2017년의 시점, 2017년 1월 1일의 시점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2018년 1월 1일 시점으로 나를 타임머신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점에 있는 나한테는 어때요? 2017년, 18년, 19년 데이터가 이제는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뭐가 되지? 미래 데이터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전 시점으로 보내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내가 비록 데이터가 10년치가 있지만 앞에 있는 7년치나 8년치만 써가지고 내가 구현해 보려고 했던 모델을 만들어요. 예, 그렇게 모델을 만든 다음에 내가 없다 손친, 내가 모른다고 가정했던 그 미래 데이터 2년치, 3년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2년치라면 18년, 19년 데이터가 있을 거고 3년치라고 하면 17년, 18년, 19년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데이터로 앞에 7년치, 8년치로 만든 모델을 검증해 보는 거예요. 예,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앞에 7, 8년은 엄청 잘 맞추던데 뒤에 2, 3년은 엉망진창이네. 그럼 뭐가 발생한 거예요? 과적합이 발생한 거죠. 반대로
과거 데이터도 뭐 그럭저럭인데 미래 데이터도 비슷하게 잘 맞추네? 그러면 뭐가 안 된 거예요.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로 이렇게 실제로는 다 과거 데이터인데 과거 데이터의 일부를 떼어내서 나는 그 데이터 모릅니다. 난 이거 미래라고 볼 거예요. 난 이거 몰라요. 이렇게 하는 방법. 예. 그런 데이터. 없다 손 쳐놓고 미리 처음부터 떼어놓는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홀드아웃 데이터 또는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불러요. 어떤 사람은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이 홀드아웃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그래서 이 모형이 과적합되지 않고 일반성 있는 모델로 학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데이터를 말하고요. 보통 모형을 구축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80%는 학습에 쓰고 나머지 20%는 과적합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에 쓰든가 혹은 전체 한 70 정도를 학습에 쓰고 나머지 한 30%는 검증에 쓰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구분할 때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분류 예측 문제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종속 변수 y가 둘 중에 하나인 경우를 말한다고 했죠. 예를 들면 물건을 산다 안 산다. 그죠? 아니면은 뭐 내일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뭐 이런 거, 기업이 부도가 난다 안 난다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둘 중 하나를 예측하는데, 자, 주식 시장이 내일 오른다 내린다 이거는 뭐 오르는 날도 있고 내리는 날도 있고 보통 1대1 비중과 거의 뭐 흡사하게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산다 안 산다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CRM 연구를 하려고 쇼핑몰 데이터 이렇게 받아서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산다 안 산다 예측하고 싶다. 고객의 비율을 보면 특정 물건을 산 고객의 비율이 높아봐야 3%, 뭐 2% 이래요. 예, 100명 중에 2명, 3명 샀을까 안 샀을까 하고 나머지 98%는 안 산 거예요. 기업의 부도 예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려줬을 때 부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높아봐야 4%, 5%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6%, 97% 부도가 안 나는 기업들이에요. 부도 난 기업들은 매우 소수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학습을 할 때 있는 비율 그대로, 자연 상태 비율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학습을 안 해버려요. 학습을 안 해버리고 무조건 예를 들면 부도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이러면 부도 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학습을 해버려요.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도가 나는 비율이 3% 4%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실제로 부도가 안 난 기업들이 97% 98%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학습 모형한테 부도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도 안 날 것 같은데요? 라고 그냥 일관되게 한 대답만 한다고 해도 몇 프로 맞는 거예요. 그렇죠. 97% 98%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온전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한쪽 집단의 샘플 수가 너무 과대하게 많아버리면 그 과도한 샘플에 압도되어 버려요. 학습의 결과가. 그래서 모든 예측 결과가 그 압도되는 그 집단의 결과값으로만 예측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모형의 판별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을 학습할 때는 항상 0 데이터, 1 데이터의 비중을 몇 대 몇으로 1대 1로 강제로 조정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1000명의 고객 데이터가 있어요. 1000명의 고객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중에 100명만 물건을 샀고 900명이 물건을 안 샀어요. 그러면 100명은 물건을 산 고객이니까 전부 다 이 데이터는 활용해야 되겠죠. 전부 다 이 데이터는 전부 다 활용해야죠. 적은 숫자니까 전부 다 활용하는데 나머지 900명의 데이터 이거 다 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 물건을 안 산다 쪽으로만 예측하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은 쪽수가 900명이나 되니까 그쪽으로 쏠려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비록 900명의 안 산 사람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그 900명 중에 100명만 따로 추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산 사람 데이터 100건, 물건 안 산 사람 데이터 900건이 아니고 몇 건? 그렇죠. 100건. 샘플링한 100건. 이렇게 섞어서 200건 데이터. 1대1로 맞춰진 200건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야, 모형을 학습을 시켜야 네, 학습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0과 1의 비중을 1대1로 맞춰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를 구분해야 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는, 자, 우리가 아까 중간에 뭐 더미 변수 만들었고 파생 변수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정성적인 변수를 정량화시키기도 했고, 그러면 입력 변수가 뭐 적게는 4, 50개, 뭐 많게는 2, 300개, 뭐 5, 600개 굉장히 많아져요. 이 변수들을 전부 다 모델에 반영하는 거는 너무 이제 뭐 힘들겠죠. 너무 모형이 커지고, 그리고 너무 데이터에 디펜던트해지고. 그래서 이 변수들이 또 다 의미가 있는 데이터들도 아니에요. 예, 그 중에는 전혀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데, y를 예측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변수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뭘 해야 되냐면, 여러 후보 입력 변수들 중에서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 y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후보 변수들만 1차 채로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7번째 단계가 되는데, 이때 적용하는 통계적 검정 기법으로는 카이 제곱 검정이라는 게 있고, 독립표본 T 검정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배치 분산 분석 아노바라는 것도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거를 어떻게 쓰는 거냐, 이거는 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두 개의 변수가 어떤 유형의 변수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결과는 요게 있지만 이거는 지금 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오늘 다루려고 했던 3주차 통계 수업의 핵심 내용이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아주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거 이제 소개해 드릴 거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척도의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척도라 함은 어떤 변수 값을 어떻게 측정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명목 척도라는 게 있고, 서열 척도라는 게 있고, 등간 척도라는 게 있고, 비율 척도라는 게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보의 양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정보의 양이 풍부해져요. 명목 척도는 영어로 노미널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명목 척도는 숫자 코드가 부여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수량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척도를 명목 척도라고 해요. 예를 들면 유현진 선수 등번호가 99번이잖아요. 그죠? 네. 그죠? 99번. 네. 그런데 그 99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예. 뭐 손흥민 선수가 9번인가요? 예. 메시가 10번인가요? 예. 축구 선수의 등번호 이런 것도 그냥 번호를 부여했을 뿐이지, 그게 뭐 그 번호가 1번이면 1등으로 잘하고 2번이면 2등으로 잘하고 이런 의미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목 척도라고 해요. 입시에 사용되는 출신 학교 코드, 이런 게 명목 척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석사학위 논문 때 제가 썼다는 데이터 보여드릴 때, 주소 주소 말고 직업 볼 때 무슨 내근 회사원, 외근 회사원 거기 숫자 달려 있었잖아요. 그거 명목 척도예요. 거기에 양적인 의미 전혀 없고 그냥 코드만 단 거잖아요. 이런 게 명목 척도의 예입니다. 이 명목 척도보다 조금 정보가 더 추가된 거, 예, 그게 서열 척도예요. 서열 척도는 양적인 의미는 없지만 순서는 있어요. 순서가 얘가 더 높고 얘가 낮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주로 석차가 그렇습니다. 석차. 예를 들면 수학시험 석차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 했을 때 우리가 그건 확실하잖아요. 1등이 제일 잘했고 2등이 그 다음으로 잘했고 3등이 그 다음이고, 이 순서는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1등과 2등 사이의 점수차, 2등과 3등 사이의 점수차, 3등과 4등 차이의 점수차는 다 다르죠. 예,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누가 크다 작다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순서만 알 수 있지 양적인 의미가 여기서는 전혀 관여되지 않아요. 이런 명목 척도랑 서열 척도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산형 변수. 그 이산형이 영어로 디스크리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디스크리트하게 측정된 변수를 우리가 명목 척도, 서열 척도를 통칭해 합쳐서 이제 이산형 변수로 통칭을 하는 겁니다. 이 이산형 변수는 평균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수학 1등과 수학 3등 평균 내면은 수학 2등 되나? 아니잖아요. 등수는 평균을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평균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특징이 그래요. 자, 반면에
등간척도는 서열도 있는데 그거 서열들 간의 간격이 동일한 거. 예. 부여된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척도를 등간척도라고 해요. 자, 비율척도와 등간척도는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거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유일한 차이가 딱 하나 있다면 절대값 0이라는 게 존재하냐 안 하냐의 차이만 있어요. 등간척도는 절대 제로가 없어요. 절대값 제로. 제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0, 없을무. 이게 제로잖아요. 그런데 섭씨 0도. 아무것도 없는 걸 0도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0도는 어떻게 결정했어요? 물이 어느 온도를 0도로 하기로 우리끼리 그냥 약속을 한 거죠. 예. 하지만 0도가 되면 온도라는 게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죠. 절대 제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하지만 온도의 경우에 2도에서 3도 사이, 3도에서 4도 사이,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2도 사이 그 간격은 어때요?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평균 온도 이런 거 평균값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런 걸 이제 등간척도라고 하고 앱솔루트 제로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척도는 비율 척도라고 그래요. 뭐 무게라든가 무게가 0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걸 0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앱솔루트 제로가 존재하는 거, 투표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율 척도라고 한다. 이 두 가지 평균 계산이 가능한 이 두 가지 척도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연속형 변수, 컨티뉴어스한 변수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도 이산형이고 다른 쪽도 이산형일 때, 한쪽은 이산형인데 다른 한쪽은 연속형일 때, 또 그 이산형이 두 개 집단이냐 혹은 세 개 집단 이상이냐에 따라서 가이제곱 검정 쓸 수도 있고 독립표본 T검정 쓸 수도 있고 원A 아노바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요 내용은 조금만 참으셨다가 요 다음번 동영상 강의에서 요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올 겁니다. 천천히 그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전처리의 마지막 스텝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는 과제가 나가게 될 텐데 이번 주 과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0번 단계부터 이 7번 단계까지 쭉 수행을 해서 그 유용한 변수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실습을 할 때 최종 선택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 7단계 거쳐서 이렇게 통과한 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유의한 변수들만 추려 만든 이제 그 분석용 데이터가 있는데요. 총 588건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 학습용 80%, 470건, 검증용 118건으로 되어 있고 종속 변수는 다이어트 맞춤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은 1, 안 한 사람 0 이걸 예측하는 문제로 되어 있고 그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 이렇게 8개를 쓰는 성별, 얼굴 부위 살을 빼고 싶은지 여부, 팔 부위 살 빼고 싶은지 여부 이런 데이터 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가 이제 여러분들 나누어 준 여기 pmo.xls 그다음에 이제 확장자가 sav인 파일이 있는데 요거 이따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SPSS 통계 패키지에서 작동 가능한 데이터 파일입니다. 요 데이터 파일까지 제가 이제 첨부해 드렸는데 요 두 파일을 가지고 우리 이후에 실습하게 될 모든 실습들 분류 모형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배울 예정이잖아요. 뭐 로지스틱 회계 모형, 신경망 등등등등 이런 데이터 가지고 실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첨부 파일 중에 하나가 요 시메트리라고 하는 PDF 파일이 있는데 요거 클릭을 해보시면 요거는 최근에 2018년에 실린 논문이에요. 사실은 이 논문을 원래 이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내면 익명의 심사자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제가 이 논문의 심사자였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읽는데 논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잘 없어요. 교재 같은 데도 잘 안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논문을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전처리할 수 있을까? 데이터를 클리닝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그런 이제 논문인데요. 이 논문과 우리 그 방금 배운 방법의 약간의 차이라면 우리가 배운 방법은 분류 모형을 위한 데이터 클리닝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이 논문에서는 리그레션 모델, 즉 값을 예측하는. 네, 그런데 이 논문 쭉 보시면, 참고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클리닝 과정은 오늘 배웠던 내용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한 트렌드를 따라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데이터 클리닝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아주 학술적으로 잘 정리된 논문이기 때문에 그 논문을 또 참고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주 2주에 걸쳐서 진행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내용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진짜 3주차 강의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동영상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뵐게요.